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더니 살다 윤석열보다 더 독한 놈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은 그야말로 온 국민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해 말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권한대행은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권한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명장만 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와서 그것도 차기 정부 출범을 2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내란 피의자를 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쩌다가 한덕수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 잘해서 고시 합격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면서 양지만 쫓아다니는 전형적인 해바라기 관료 아닙니까?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보신과 출세만 생각하는 관료. 이런 자들이 항상 독재 정권에서 부역을 해왔고 나라도 팔아먹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윤석열이 내란 실패 이후에 마음에도 없는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한동훈이 옆에 두 손 모으고 조아리고 서 있던 그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에 정어리모리 준비한 아귀찜은 지난번에 소개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꼭 이거 뭐 다시 한번 좀 해달라 그런 요청에 빗발쳐서 앵콜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괜찮아요. 훌륭해요. 맛있고 또 살이 많아가지고 뭐 콩나물만 있는 그런 아귀찜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게 냉동한 게 아니고 당일 조업한 싱싱한 아귀를 바로 손질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아주 찰기도 있고 드실만한 그런 아귀찜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진 마늘, 참기름 이런 거 좀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시원하고 칼칼하고 쫀득한 아귀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파면시키고 이제 좀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팍팍팍 나갈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권상님. 정어리들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만났다. 계엄 귀신 쫓아내니 개헌 귀신, 덕수 귀신을 만났어. 왜 이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이리도 힘들까요? 키세스 시위대의 투쟁이 헛수고가 된 것 같습니다. 진작에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좌고우면하다가 이제 뒤통수 맞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권한쟁의 심판하고 그러는데요. 한덕수가 그냥 미친 척하고 한다면 이거는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완규 같은 사람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서 내란 혐의 밝혀내고 내란 가담 혐의 밝혀내고 구속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임명하면 또 되는 거예요. 왜? 대법원에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참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오늘 이 내용부터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인규 대표님 4월 5일 날 결혼식 하셨는데 신혼여행도 못 가셨네? 예, 뭐 일단 신혼여행은 뭐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 앞에서 좀 미뤄뒀고요. 미루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만은 뭐 개헌 얘기가 한번 휩쓸고 가더니 또 갑자기 한덕수 대행이 또 이상한 미친 짓을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참 뭐 신혼여행 안 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좀 비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혼여행을
물론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저런 생각이 있어서 갔지만 신부한테는 미안한 일 아닙니까? 나중에 너무 미안한 일이죠. 2배, 3배로 잘 해주세요. 10배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 그러셔야죠. 예. 이 덕담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단요 말이 안 되는 게 김보엽 수석님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을 또 지명을 했습니까? 이완규가 누굽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이걸 보면은요. 지금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됐고 이제 며칠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명을 했다. 이런 사람들 지명하려면 인사검증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몫이니까. 그럼 윤석열 파면 이전에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덕수 손을 빌린 윤석열의 알박기 인사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일찌감치 큰 그림, 그랜드 플랜, 빅피처를 그려왔고 그 계획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아마 4월 18일까지 윤석열 파면 결정을 못 낼 것이다. 그러면 그 후임으로 넣어야 되는데 하고 미리 2명을 이완규와 한판사 2명을 해놓고 인사검증을 한 거죠. 이완규야 법제처장이니까 이미 한 차례 인사검증을 거쳤다고 치더라도 그 나머지 1명은 최소 2달은 걸리거든요.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즉 2명의 재판관이 빠지면 이 2를 넣어서 기각이든 각하든 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 일당의 그림이었다. 제가 놀라운 건 4월 4일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야 이거는 무리다. 여기서 접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란 카르텔은 아직 경고한 겁니다. 우리 이거 밀어붙여도 할 수 있다. 밀고 나가자. 한덕수 이거 해. 라고 하니까 한덕수는 제가 얘기 듣기로 노무현 정부 때 괜찮았다고 합니다. 눈빛도 총명하고 말도 지금처럼 어눌하지 않았대요.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됐고 총기도 이미 잃었고 심지어 그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단계까지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한덕수야 뭐 그냥 그 대행을 하는 거죠. 내란 수계에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내란 카르텔 참 적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란 세력 했는데 이거야말로 내란 카르텔이죠. 그런데 장윤매 변호사님, 저는 한덕수 총리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거는요. 위헌적인 행위 아닙니까? 헌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능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요. 차원을 넘은 거예요. 이거 정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학계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헌법을 모독했다고. 저 정말 모독과 모욕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어요. 본인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심지어 국회 추천 몫은 임명하는 게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기 때문에 된다라는 게 사실 중론이고 다 일치된 의견인데 그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 육성에 남아있습니다. 자긴 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사권이야말로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했을 때 이 3명 대통령 몫이라는 건요. 국민들이 선출한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그 권한을 헌법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대통령 대행은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할 수 없어요. 하는 순간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든 가처분이든 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더 무리한 이완규라는 그 법제처장을 그 자리에 앉힙니까? 내란의 공모자로 피해자로 입건이 된 사람이에요. 이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죠. 법무부 인사검증당 설치, 우리나라에서 언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했었습니까? 이건 선례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다 원복시키는 때 된다, 법에 맞다. 이 사람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말인 즉슨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불복을 하겠다는 걸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사한 겁니다.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그럴까 봐 뭐 이건 내가 아주 뭐
결단을 내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법적으로는 말할 가치도 없이 지금 할 수 없는 원천 무효의 일을 한덕수가 대형 사고를 친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6공화국의 헌법의 상징적인 기관이면서 333 원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헌법의 최후의 보루기관이거든요. 이번에도 윤석열의 내란을 물론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1차적으로 막았고 그 파면을 완성시킨 기관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의 재판관을 아주 반헌법적이고 아주 위헌적이고 아주 월권적인 방식으로 한덕수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원천 무효의 짓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말할 값어치가 없는 원천 무효의 상황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유를 하자면은 이 조폭 두목들이요. 조폭으로 그 마을을 접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경찰서까지 조폭들이 장악해서 경찰청장을 그냥 조폭들이 하겠다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이자들이 내란으로 나라를 못 잡아먹으니까 아예 헌재로 들어가자. 이 내란의 집단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고 전 이완규를 절대로 저 헌법재판소에 100m에도 근접할 수 없도록 저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좀 막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EBS 사장으로 지금 신동호 갖다 앉혀놨는데요. 그 전 간부들과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막아냈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내란 수개까지 지금 파면을 이끈 그 저력이 있는데 어디 감히 한덕수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저런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지 저는 아주 매서운 저는 국민의 심판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와 관련해서는 일화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자가 고향이 전주지요. 그런데 고시 합격하고 공직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이 호남 출신이라고 아예 얘기도 하지 않고 누가 물어보면 서울이라고 경기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정부가 탄생하니까 나 호남이고 나 전주 출신이고 그랬다는 게 이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최강욱 의원이요.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인사청문위원이었대요. 근데 전화를 이렇게 이제 걸어오는데 뭐 이거 좀 전화 받기가 그래서 안 받았는데 한 50번을 전화를 했대요. 50번을 안 받는데 그냥 한 5번 정도 해서 안 받으면 그냥 안 받는가 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50번인가 전화를 해서 계속 안 받는데 그때 화장실 갔다 오다가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받았대요. 그랬더니 좀 잘 부탁드리고 뭐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선수끼리 뭐 그래요 뭐 그렇게 끊었는데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뭘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30번을 해도 안 받더래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예요. 저는 그 주둥이로 헌법과 법률 얘기라도 차라리 안 하면 좋겠어요. 입으로 헌법과 법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법을 능멸합니까? 지난해 12월 26일이었을 거예요. 헌법재판관 3명. 그거는 국회 추천이고요. 임명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왜? 대통령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국회, 대법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임명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게 헌법과 법률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헌법이나 법률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해가 안 갈 때는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역지사지죠. 예, 한덕수 입장에서 왜 말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 때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석열이 파면된 상태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힘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이해를 최대한 해보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덕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가 되어 갔는데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총리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기각돼서 살아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뒤에 네 글자 권한대행이 떼지나?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입으로 그거 몇 달이나 지났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일관된 정신이다. 장미 변호사님, 그 정신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완전 자승자박이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장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름장어도 넘어서서 이거는 이 공직에는 단 하루 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모렴치하다. 지금 이 국면에서 막 숨죽이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 억측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탄핵을 자초해가지고 본인의 대선 가도의 하나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나? 이른바 국민의힘에서의 친윤계들이 한덕수 띄우기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공직 생활의 마침표를 뭔가 다른 또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 뭐가 됐든 다 너무너무 부적법합니다. 본인이 한번 탄핵이 기각됐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의기양양하고 이렇게 반헌법적인 행태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데 이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심판의 그 결정에 완전히 불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란 세력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역사적으로 단죄를 해야 되겠구나. 다시금 그런 여론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지금 이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세력의 말 바꾸기가 지금 한덕수의 말 바꾸기를 우리가 봤고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권성동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도 늘 자신의 이름처럼 거의 뭐 선전선동 수준으로 그렇게 말을 바꾸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완규라는 자도 본인이 법제처장 신분으로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 안 할 때 그때 그 논리를 뒷받침을 하면서 임명할 수 없다라는 궤변을 또 쏟아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덕수가 할 수 없는 월권의 짓을 하는 원천무효 행위를 하는데 이완규는 그거를 수락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집단적으로 뭔가 좀 완전히 지금 이성이 상실되고 완전히 그냥 욕망 그 자체의 덩어리가 돼버린 거 아니냐. 이완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이완용이 되는 겁니다. 이완용이. 근데 이완용이 하나 더 있죠. 한모 부장판사. 이번에 같이 지명받았죠. 그 부장판사도 지금 제정신입니까? 본인이 법률가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정도 되면요. 최소한의 이런 대학교 1학년 수준의 헌법 해석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덕수가 지명한다고 하니까 좋다 이러면서 그걸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제치하 때 한 조선의 총독부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 행안부 장관, 내무부 장관 주겠다고 그럼 제가 아리가또 하면서 받아갑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덕수, 윤석열, 권성동 이 내란 세력에 더해서 이완규를 비롯한 이 이완용들 이거 정말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 길이 멀지만은 무슨 수를 써서도 저는 이완용들의 헌재 진입을 반드시 막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저는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포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생존, 살아남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들이 다 지금 내란 세력 아닙니까? 내란 카르텔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완규 다 지금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사 대상자입니다. 수사 받고 있죠. 피의자죠. 피의자 신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랑 비슷해요. 과거에 이종섭
있지 예. 않습니까? 호주 대사로 보냈던 도주 대사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지금도 거의 도주 대사급의 헌법재판관으로 헌법 파괴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하는 일들과 똑같아요. 한덕수가 항상 인권위에는 가장 반인권적인 인간을 보내고, 노동부 장관에는 가장 반노동적인 인간을 보내고, 방통위원장도 가장 방송을 장악할 인간을 보내거든요. 지금도 헌법을 가장 파괴할 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란 간단한 피의자가 내란 피의자를 지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이완규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골라도 지금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한덕수 총리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헌이죠. 그런데 그걸 또 골랐다고 하는 게 이완규예요. 이완규가 누굽니까? 계엄 해제 그날 모여가지고 뭘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 약속이나 한 듯이 휴대폰을 바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아주 부당한 부정을 저지르고 증거를 동시에 인멸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 왜 갔냐?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 그랬던가요? 어찌어찌 보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서 그 얼굴이나 보자고 송년 모임 가졌다고? 연말이고 해서 얘기도 좀 그동안 못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내란 다음 날 안가해서 그걸 합니까?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말입니까?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지금 말씀해 주신 12월 4일 모임 관련해서 제목이 딱 그렇거든요. 이완규 계엄 다음 날 윤과 안가 모임. 윤과 안가 모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 안가에 4사람만 모였겠습니까? 네. 당연히 갔죠. 윤석열이 갔죠. 김건희도 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국회에서 부승찬 의원이 따져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다만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그런 거를.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절차를 못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다고요. 제 얘기는 예?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이 얘기예요.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그럼요. 안가가 누구 집인데? 법제처장님 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삼천도 의원님께서는 안가 어떻게 아니 생각하실지 제가 얘기하고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꼽더라도 예. 아니 꼽더라도 들으세요. 말씀하시라고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가를 이용한다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안 했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떠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모르니까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죠. 저런 경우에는 참 나는 국회의원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아. 우리 같으면 그냥 나라차기로 그냥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입니까? 다른 장소에서 4사람이 모였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대통령 안가에 모였잖아요. 안가를 우리 같은 사람도 그냥 예약하고 갈 수 있는 겁니까? 펜션이에요, 뭐.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아니 저는 대통령 안가는 경호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호처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은 대통령이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날 때, 보안이 필요한 만남을 할 때 쓰는 거고, 정부 관료들이 자기네들끼리 그 대통령 안가 좀 쓸 테니까 경호처장 그 공간 좀 비워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부승찬 의원과의 질의 과정을 보면 저 말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질을 흐리면서 절차가 어떻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더니 이제 본인이 궁지에 몰리면은 약간 그 오만불손한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공직을 담당하고 그것도 고위공직에 가고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저렇게 윤석열의 후광을 입어서 갔기 때문에 저 내란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이 악영향이 너무너무 크고요. 전 오늘 이 생각도 했습니다. 아, 이완규라는 사람이 뭐 지가 살려고 그랬든 아니면 이완용이라서 저걸 받았든지 간에 어쨌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는 뉴스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완규가 완전한 패착에 빠졌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못 가거든요. 절대 못 갑니다. 저거는 온몸을 저지해서라도 국민들이 내란에 준해서 저걸 막을 거기 때문에 못 가는데 이완규는 아마 내란 피의자 중에서도 아마 선순위로 수사받을 거고요. 아마 형량이 거의 1, 2, 3, 4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 이완규가 스스로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오만불손한 사람이고 다시는 대한민국 공직사에서 저런 저따위 말대답하는 사람을 두 번 다시는 안 봐야 되고 안 볼 수 있는 교훈을 저는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걸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장윤배 변호사님, 저는 걱정되는 게 일단 모든 헌법학자들이 다 저건 위헌적이고 잘못된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한덕수가 미친 짓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계속 나 미쳐갖고 갈래.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뭐 가처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권한쟁의 심판에서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본인의 임명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 부작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하려면 이게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그 당사자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3명의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 아니라 대통령의 추천 몫으로 돼 있고 그중에 2명을 일단 이완규 씨를 포함해가지고 하겠다는 거라서 국회에 그런 이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제동을 거는 카드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저번에 기각됐던 거는 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면 뭐 일리가 있어요. 중대성 요건을 못 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 중대해요. 이거는 정말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지.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안 받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절차 자체를.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거쳐서 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추천 몫이라는 이유로 그냥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완규라는 사람은요. 헌법재판소의 결에도 맞지 않습니다. 혼자 이거 진보보수 따낼 거 없이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자기는 이거는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헌법 전문가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제동을 거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탄핵해야죠. 한덕수 저는 총리를. 이 부분은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저걸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뭐 이완규나 한덕수 이 내란 세력에 대한 평가는 뭐 똑같으니까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걸 지금 탄핵으로 막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뭘 어떤 점을 우려를 하는 거냐면 탄핵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탄핵 심판은 또 헌법재판소로 가거든요. 저는 이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은 전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를 진작에 날려야 되는데 파면을 안 시키고 직에 복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강도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니까 와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헌법재판관 중에 이번에 뭐 8대0으로 그 윤석열 파면을 만들었으니까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또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여전히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를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그 다음으로 또 최상목한테 가고 그럼 최상목은 또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최상목도 또 탄핵해야 되고 똑같은 순환의 오류에 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4월 18일이 지나잖아요. 헌법재판소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멤버가 이렇게 됩니다. 정계선, 마은혁, 김영두가 있고요.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이 있어요. 그럼 전 이 사람들이 탄핵 안 시킬 것 같거든요. 한덕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불안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많은 여론이지만 한덕수 탄핵으로 가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100% 1000% 제가 동의하는 건 맞는데 한덕수를 지금 이완규를 저지하는 방법 저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쓰자는 걸 전제 위에서
한덕수를 지금 탄핵하는 부분은 저는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 결과가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당연히 탄핵 파면 인용하겠지. 전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상으로는 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탄핵과 파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탄핵을 하면 일단은 직무 정지가 되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이제 직무가 정지되네. 최상목은 이번에 같이 날려야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주호인데 이주호 같은 경우에 이제 눈치를 좀 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그 짓을 한다고 그러면 또 탄핵하면 되고 이제 파면의 문제는요. 어차피 지금 한덕수는 2달도 안 되는 목숨 아닙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 총리 날아가니까. 그런데 파면까지는 탄핵 심리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리나요? 대체로 지난번에 한덕수 3달. 그럼 뭐 그 안에 이미 뭐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한덕수 파면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전 이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를 파면하고 안 하고는 이제 제가 헌법재판소 구성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한덕수를 처리를 해도 이완규를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겠다. 예를 들어 뭐 한덕수 다음에 최상목 다음에 계속 줄줄이 강행하려면 다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대선 국면에서 탄핵으로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국무위원 올 탄핵까지 이제 가는 걸 전제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향후 대선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승리에는 조금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은 걱정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김보엽 수석님 한번 봅시다. 탄핵을 하지 않고 저런 내란 세력들을 그대로 두고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막 계속 탄핵하면은 중도층이 그건 좀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제 민주 세력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쪽이 더 많겠습니까? 저런 내란 세력을 그대로 두고 저런 자들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막 구성이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대선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더 많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역풍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되묻고 싶은데 통계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민 통합이거든요. 특히 중도층이 진보층화 됐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파면,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 기타 등등의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들이 대체로 진보층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 내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사실 다음날 모두 다 그 자리에서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꼭 복귀를 해서 그 시점에서 어떤 결정이 가장 바람직했던가 이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렇게 내란 세력, 내란 카르텔, 내란 속에 윤석열을 대행하는 자가 과연 50 며칠 뒤에 열리는 대선까지 그 사이에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의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온갖 장난을 다 치면서 그 사이에 엊그제 되게 불안정한 일도 있었는데 그 휴전선 근처로 북한군이 뭔가 전략 전술 시험을 해보는 듯한 도발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평상시대로 막음되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막 쏴댄다든지 그런 식으로 온갖 장난을 쳐서 다시 한번 계엄을 시도할 조건과 환경을 만들 가능성 저는 이거 의심 끝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종식되기 전까지 내란 세력, 내란 카르텔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끝까지 긴장해야 된다. 역풍 하는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내란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내란 세력 척결하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역풍을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랑은 이제 조금 포인트가 다른 부분인데
한덕수를 날리는 것만으로 저도 이완규 임명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도 그건 100%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평면이 좀 다른 게 하나가 있고요. 저는 내란의 진압을 위해서는 윤석열 파면과 압도적인 지지율을 통해서 새 정권이 반드시 저는 들어와야지만 내란 진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선을 관리해가는 지금 이 50여 일의 그 시간을 저는 또 올탄핵으로 가가지고 이 대선의 공정한 관리가 우려가 되는 건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은 이 대선이 또 잘못되게 또 진행이 안 되도록 스스로 만드는 것도 이건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덕수가요. 저쪽의 기득권 세력과 기득권 언론과 저 내란 세력들은 정말 간교한 깨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탄핵을 더 부름으로써 본인들이 오히려 들어와를 바라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역풍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빙판을 걸을 때는 정말 한 다리 이렇게 돌멩이를 놓아보면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더 2번, 3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이완규에 대한 임명의 동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이완규는 이완용이다라는 전제 위에서 저는 이게 한덕수에 덧칠 수 있고 대선 관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제2의 판깨기 시도일 수가 있다. 전 이거를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제가 교활하게 얘기를 하면요. 한덕수도 이용해 먹으려면 이용을 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용을 해서라도 저는 압도적인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제서야 칼을 가져야 행정권을 가지고 이거 내란을 진압을 하지 여기서 한덕수 하나 저 파리 새끼 같은 놈 하나 잡으려다가 모든 일을 그르치는 쪽으로 이 분노의 칼을 쓰면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뻔뻔하기로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막상막합니다. 우리 PD님 한번 긴급 투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윤석열, 한덕수 누가 더 뻔뻔한가? 우리 애청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석열이요. 지금 6일이 됐어요. 탄핵된 지가. 아직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나 이런 방금 전에요. J컴퍼니 정병곤 대표가 그 윤석열 소구를 찍었는데 윤석열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이 됐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한번 정병곤 대표님을 연결을 해서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여보세요? 아, 예. 네. 잘 계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한남동에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위치는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예. 그 관저가 보이는 곳에 예. 지금 숙소를 잡고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계셨겠네요? 저는 이제 이틀째 있었고요. 예. 어쨌든 오늘 아침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찍은 영상에서 관저에서 강아지들과 산책하는 윤석열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영상을 찍으셨어요? 네네네. 그거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게 사진입니까? 영상입니까? 아, 움직이네. 예. 저기 보이는 모습. 저게 윤석열로 추정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왜 경호원이 뒤에 안 보이네요? 한 명이 따라가고요. 아, 있네. 예. 강아지가 따라가잖아요. 예.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 뒷짐을 지는 모습. 그 다음에 또 나올 때 또 보면은 거의 윤석열로 보이는 모습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예. 네. 윤석열 저 부분이 같은데? 이제- 예. 네, 저 부분이 관저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마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잔디 마당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어저께 또 다른 방송에서 김건희가 이제 그 산책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또 포착을 했는데, 예. 일단 지금 이들은 아침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언제 나가나 그러게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뒷짐지고 뭐 그냥 산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어도 하도 오랫동안 그 관저를 지켜봤셨기 때문에 네. 관저 내부가 좀 훤하시겠는데요? 저는 일단은 관저 공사할 때 예. 사실 남산타워에서 그 200배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저기가 촬영이 가능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관저 공사할 때부터 제가 지켜봤고
그다음에 구글 어스로 보면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관저 모습을 위성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저가 어떻게 변했고 그다음에 관저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는 다 이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하도 안 보이고 꿈쩍 않고 그래서 어디 도망간 건 아닌가 했더니 도망은 안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도망은 안 갔고요. 예. 특이하게 그저껜가 그 밤에는 그 요리사들이 엄청 움직여가지고 그 안에서 파티를 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요? 그저께요. 그저께 그 새벽 네네네. 1시까지 파티했다는 거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거기에서 네. 파티를 하면 네. 그 돈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비를 안 들겠죠. 당연히 세금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거기 있는 요리사들이나 이런 게 다 국가에서 그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아니 이게 근데 정말 웃긴 거는요. 어쨌든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란 수개범인데 여기 지금 저 말고도 기자들이 여러 호텔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또 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대통령 관저를 대통령일 때는 뭐 저격수들이 좀 지키고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는 또 저격수로 보이는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두 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저 안에 이제 그 저격수 같은 군인이 관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어디서 누가 찍는 것들 그런 걸 다 확인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관측하는 그 좀 좋은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예. 저쪽을 딱 향하면서 저를 찍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참 얘네들이 아직도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귀한 영상을 확보를 하셨군요. 혹시라도 또 뭐 좀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윤석열 한남동 소굴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J컴퍼니 정병원 대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은규 대표님 보면은 윤석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게까지 뭐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은 거의 그 윤곽이나 얼굴이 이렇게 보일 때는 윤석열로 보여는 집니다. 일단 저 모습이 나타날 때 제가 기분이 확 나빠진 걸로 봐서 윤석열 같기는 해요. 그냥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 촉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관저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게 정말 국민들 앞에 죄를 쌓고 있는 거고요. 저거 자체가 지금 국가보안시설 각급 등급으로 돼 있는 저 건물에 지금 윤석열 씨가 어디 지금 그 통상적으로 지금 퇴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도 남았는데 저 문 깨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뻔뻔함 투표하잖아요. 예. 뭐 한덕수도 거의 뭐 미치광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저 윤치광이에 비하면은 뭐 저게 아니, 근데 장미 비교하기 변호사님. 어렵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그냥 뭐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파티를 하고, 국민의힘 누구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자격이 없지 않나요? 정치적 몰염치예요. 역사인식도 없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의 그 지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대통령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고요. 그것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만 유지되는 모든 다른 권한이 박탈된 상황이에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틀 만에 나왔을 때 왜 지체하냐는 얘기 있었습니다. 삼성돈 자택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 시간도 사실상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었었죠.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술 먹이고 밥 먹이고 자화자찬하고 국민의힘이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선 가도에선 오히려 야당에게 더 좋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의 행태를 하는 게 완전히 상식을 넘어서니까요. 그런데 정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한다면요. 이런 행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자축을 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술 마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고개 숙이고 숨죽여서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죠. 국민 세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침표를 찍었는데 어떻게 이런 행태를 합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김수석님. 예.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나중에 파면 이후에 부당하게 쓴 세금 내역을 꼼꼼하게 확보를 해서 그 부부 부자잖아요. 수감되겠지만 수감돼서 얼마나 또 벌금으로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자들한테 다 받아내야 될 것 같고요. 서초동 주민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원래 살 땐 아크로비스타로 빨리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전에 한남동 관저 공사한다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한 게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시설들 다 갖춰놨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살 텐데 합법을 가장해서 탈옥한 게 3월 8일이니까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들어가면 참 힘들 겁니다. 밖에 나와서 자유로운 공기와 햇볕을 즐기고 술도 마음껏 마시다가 다시 제약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힘들 테지만 아크로비스타 잠깐 거쳐가는 거처로서는 문제 없으니 괜히 다른 곳에 숙소 잡고 거처 마련하고 세금을 또 140억을 쓰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냥 아크로비스타 들렀다가 원래 있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저게 뭐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게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저건 이제 퇴거 불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떠나야 될 곳에 지금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고 손실, 저 안에서 이제 많은 돈들을 지금 쓰고 있을 테니까, 세금을 쓰고 있을 테니까요. 거기다 뭐 고무집행 방해, 내지는 저기가 저 국가 보안 시설이니까 보안 관련된 규정에도 아마 저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뻗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내란이 종료되지 않았고요. 정말 우리는 지금 더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란 진압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파면은 시작입니다. 새 정부가 압도적으로 들어와야 내란의 진압이 끝나는 거거든요. 산불도 항공진화를 통해 가지고 불길 잡아도 또 이제 잔불들이 옮겨다니면서 불이 또 붙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잔불 잡는 거, 지상작전으로 잔불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 우리 지상작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뭐 덫도 있을 수 있고 더 어려운 어떤 함정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지금 힘든 일을 가야 되는데 저 윤석열이 정말 퇴거시키는 일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빠르게 내보내야 된다. 하나하나씩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금이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자 같아요. 전혀 없죠.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 혈세고요. 세수 역대급으로 펑크낸 게 이 정부입니다. 나라 곳간 지키겠다고 전 정부를 아주 폄훼하고 비난에 가깝게 몰아치면서 정작 세수 펑크가 난 건 이 정부였어요. 왜냐하면 예비비에서 막 600 몇 억씩 안 옮겨도 되는 용산으로 옮기고 또 예비비에서 순방 가는데 돈을 끌어다 쓰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그걸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지를 알면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타인을 범죄자로, 혐의자로, 피의자로만 대해왔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다시는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찰이란 조직에선 직업 윤리로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에는 그냥 물과 기름처럼 혼합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 주자들 중에 검찰 출신들 많이 계시죠. 아마 국민 선택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역사에 본인이 이미 기록이 어떻게 될지는 끝났어요. 아주 폭군으로 반헌법적인 정치인으로 정치를 그냥 아주 황폐화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겁니다. 아니 기록되고 있고 이미 기록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작태를 벌인다는 건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이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대선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련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대통령 그 기록을 다 이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후임 관장을 이렇게 뽑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정아무개라는 사람인데 만약에 한덕수가 이 자를 임명하면 어떻게 그 공정하고 정의롭게 윤석열 관련된 기록을 보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보엽 수석님.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지우기에 나설 텐데 이런 자가 대통령 기록관장이 되면 제대로 그걸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인 이상 기록관으로 넘어온 기록 자체를 분실, 훼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 자체가 범죄 행위니까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절차 이자들은 되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아마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 혹은 내란 카르텔, 내란 세력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기록을 봐야 되는데 검찰에서 기록관에 가 있는 기록들을 좀 보자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피기도 하겠죠. 그런데 협조를 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다 놔뒀는데 이게 어디 갔을까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늦춘다거나 아니 그때는 이만큼의 분량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보관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훼손이 됐네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기록을 검찰이 예전에 영수증 내놔라 그러니까 복사를 여러 번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했던 그런 기술을 부렸던 것처럼 윤석열의 그 행정관 출신의 기록관장이 가게 되면 온갖 기술을 부릴 수는 있겠죠. 그게 걱정이 되고 증거를 훼손, 분실,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장미 변호사님, 특히 지금 이제 그 후보가 된 정 씨라고 네, 하는 예. 사람이요.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 기록 업무를 담당을 했다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정보 공개 소송을 하면 향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될 예정이니까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논리로 계속 했다가 막 패소를 당했던 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의도가 있는 지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체를 하고 있고 임기 말에 대통령 기록관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이 정모 씨 후보자라는 사람은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이를테면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요.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봉인시켜서 증거를 은폐했다는 지적이 그 당시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뇌물죄로 막 다 쓰고 뭐고 수사를 막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이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 여러 문건이 본인이 소유했던 영포빌딩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박스로 상자로 17개나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기소했어요.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으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공소장 잘못 써가지고요. 원래 공소장은 판사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하면 안 되는데 증거를 막 나열한 거예요. 실체 판단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직가점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명하면 의도가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숨길 게 많은 정부예요. 그러니까 파면당했죠. 숨길 게 많은 동인을 우리가 그럼 뒷짐지고 보는 걸 목도하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바로잡아야죠. 정말 지금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누가 더 뻔뻔하다고 여러분들께 좀 긴급히 투표를 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중간 집계 모두 4,523분이 투표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이 이겼네요. 윤석열이 55%, 한덕수 45%. 나는 이길 줄 한덕수가 알았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전 윤석열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길 줄 알았어요? 나는 한덕수가 더 뻔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을 못 넘네. 그러니까 이게 참 친이 쿠데타라서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한을 가장해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들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걸 합법적으로 바로잡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진짜 무슨 총칼을 가지고 바로잡아라 그러면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은 링 위에 칼 들고 올라왔는데 우리는 복싱 글러브 끼고
복싱의 룰을 지켜서 지금 이걸 하려니까 참 너무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 방송 보시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이 친일 쿠데타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우리가 지치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언젠가는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저 모든 걸 좀 강구해 봐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누가 더 뻔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막상막하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이런 직책의 엄중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뻔뻔함은 저는 한덕수 대행을 좀 압도하는 측면이 윤석열 씨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방금 전에 또 어슬렁거리는 그 모습을 공개하니까 맞아 저놈이지 그럴 수 있지. 그런 효과도 있었을 근데 거예요. 한덕수는 뻔뻔한 것도 있지만 그냥 용기가 없는 사람이죠. 그냥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비겁하고 비루한 사람이죠. 비루한 거죠. 그러니까 뻔뻔함이라는 거는 윤석열에게 딱 맞는 아주 그 철판 같은 얼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이렇게 내란 세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참 그것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빨리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서 내란 세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요. 잔부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은 비가 왕창 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 당직자 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 고생해 준 덕분입니다.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장윤미 변호사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단면 중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지으면 설명되지 않는 많은 수사를 받았죠. 이건 정적이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보여준 건 저인망식으로 아주 샅샅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공소유지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속성을 국민들이 목도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개혁의 시대이고요.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가야 되고 그 길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서 있는 것이고 저는 물론 다른 주자들도 있고 뭐 오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도 지금 나옵니다만 이제 민주당을 채비를 건 거죠. 아마 건강한 경선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에 정말 계엄과 관련한 난타전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겁니다. 오늘 마침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께서 나오셨는데 조국혁신당이 일단 민주당에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 철회할지 여부를 곧 결정을 한다. 어제 그런 뉴스를 봤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 전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예비 후보들의 룰 미팅을 하고 나면 거기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만 하자, 아니면 야권 전체로 하자. 두 가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옳았다, 결과적으로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보기 힘든, 즉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당대표에 도전하고 또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의원이 되고, 그때 이전에 없던 초식인데 저분은 왜 저렇게 무리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혹은 재판부가 무관해 아무 배지도 없는 전직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판결을 하는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봤을 것인가. 최근에 난 2심 무죄 판결도 어쩌면 이전에 없었던 무리한 방법으로 당대표를 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의 지지자들도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까지 얹혀지면서 이 두 개가 마치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어떤 걸림돌인 양 여기시는데, 이게 민주당이 수용을 하든 우리가 철회를 하든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가 아닌 내란 세력, 아직도 현존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내란 세력에 맞선 민주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대선 승리, 저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겁니다. 2017년을 반성을 했죠. 그때 촛불혁명이 80%의 국민이 동의를 했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60%였습니다. 나중에 문재인 후보는 40%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80%의 광장의 민심이 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옮겨갈 때 반토막이 됐을까? 저희는 지금 빛의 혁명의 광장의 동력이 집권의 동력으로 이어져야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사회대개혁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민 끝에 이 저항의 연대가 선거의 연대로 손실 없이 이어지고, 선거의 연대가 집권의 연대로 또 손실 없이 이어질 때 저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을 했던 거고요. 따라서 내란 종식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목표와 이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결과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냥 제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는 점은 야권의 지지자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여권, 야권 그러는데 지금 이제 여야가 없지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민주진영? 조금 진보한데 어떤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까? 헌법 수호 세력이죠, 사실상은. 헌법 수호 세력. 예, 헌법을 지켜낸 쪽이니까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역정, 아까 그 화면에서도 참 이렇게 길다면 길고 또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짧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 가지 만감이 좀 교차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가진 그 강점이 저는 가장 극대화됐던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변방에서 어떤 한 정치인을 국민들이 발굴을 해서 그동안 이렇게 거의 다 함께 성장해왔다고 할까요? 그 새를 같이 키워오면서 국민들의 뜻에 기반한 정치의 모델을 하나 저는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최근에 개헌 논리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권의 지금 이 파면 이후에 주자들의 대선 출마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명백하게 저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마음에 공간이 없고요. 지금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어떤 말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이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하나의 세력이 나와서 저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하나하나 복원시키는 일에 지금 거의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다 선의에 의해서 어떤 뭐 이번에 우원식 의장도 그랬고요.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이게 지금은 어떻게 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참 이재명 대표의 어깨가 상당히 좀 무겁고요. 또 제가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참 헌정 수호 세력들이 싸워나가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내란 세력 있죠. 한덕수, 윤석열, 이완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 국민의힘과 함께 하려는 뭐 개혁신당류들이 또 있고요. 검찰이 있고 또 레거시 언론이 있고 또 사법부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참 돌파해내는 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더 끝까지 함께 그 헌법수호 세력의 힘을 보태주셔야 이게 하나하나 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님께서는요. 오픈 프라이머리 하다가 신천지 들어오고 구구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을 하셨고요. 만도리 님. 오해 소지가 있기는 한데 조국혁신당의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단일 대오로 대선 치를 것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예, 뭐 바라보는 지점이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꾸 더하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뺄 셈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같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선 전국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뭐 눈치채셨겠지만 평상시 같으면 수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박은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인데도 뭐 좀 그 우유부단이라고 그럴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지금 뭐 김문수 찍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덜어내고 싸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늘리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보듬고 이러면서 키워나가는 것이 선거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이건 정말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막 이렇게 윤석열 한덕수 혼내는 것만큼 혼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했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첫째는 이 양반이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 개헌 얘기를 해버리면 내란 세력 정리가 최우선인데 시선을 분산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번 대선 구도가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그 구도로 가야 되는데 개헌 찬성이냐 개헌 반대냐 이 구도로 가는 싸움판을 만들어버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야죠. 국회의장 정도 되면 원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거 없으면 원로 정치 자격도 없는 거고 정무감각 제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못 말을 했으면 내가 충정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충정에서 얘기했지만 타이밍 잘못 잡은 것 같다.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고집이 또 있는 거죠. 원래 그 정도 되면.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서 너무 혼을 내지 않았는데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도 너는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대선에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후보가 이제 가장 유력하고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또 흥행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김동연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오고 막 이러면 그거를 축제로 승화시켜서 정말 모두가 딱 하나가 되는 상황에서 후보를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이 다른 쪽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얘 김동연 저 새끼 뭐 김두관 뭐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좀 당부를 드리니까요. 대선 때까지는 좀 더 현명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시자.
그런 말씀 그리고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당 적이 없습니다. 전 당 적이 없고. 아 잠깐만 속보가 떴네. 아 예. 우원식 의장이 정신 차렸네. 개헌 논의 미루자.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정어리 TV 보고 계셨나 봐요. 한덕수가 전국 혼란 이야기. 앵커님이 만드신. 아니 제가 우원식 의장한테 이 처음 얘기했을 때 가급적 우원식 의장을 직접 공격하고 싶지가 않아서 참모들을 비판을 했어요. 잘 모셔라. 너네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의장님의 그 판단 때문에 지금 3일 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내란 진압에 잔불을 끌어 우리가 험한 산세를 좀 올라다녀야 될 때에 너무 힘 빠지는 일이었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뭐 비슷한데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 사심이 없이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일조한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헌정수호, 이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만큼은 전시다 보니까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전 헌정수호에만 많은 분들이 저는 더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이재명 대표 쪽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난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때 41% 받아가지고 소위 일부 세력들이 그 정권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그 탄핵의 에너지가 다 물거품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압도적으로 집권을 한다면 그때와 다른 모습을 꼭 보여서 정말 더 많은 연합과 더 많은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정말 좋은 정치를 꼭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 책임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원식 의장 참 잘했습니다. 예, 잘했어요. 저는요, 잘못한 것을 바로 인정하고 또 이렇게 잘하고 그런 것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붙들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도 또 뭐 굽히지 않고 그러길래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틀 만에 좀 정신을 차려서. 박수 한번 쳐드려요. 예.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사실 진작 여러분께 한번 모셔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손명수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의원 잘 아시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국회의원입니다. 가수예요, 가수. 근데 이제 탄핵 집회에서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데, 이야, 국회의원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해서 진작 모시고 싶었는데, 사실 좀 시국이 노래 부르기가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파면된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2부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는 민주당의 손명수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모엽 수석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은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엄청 잘하시죠? 예.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손명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열 손명수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작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의원님 모시면 노래를 한 번은 꼭 들어봐야 되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저렇게 하고 있으니 뭐 모셔가지고 노래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네, 네. 사실 우리가 약속을 진작에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네. 파면된 다음에. 네, 네. 그런데 또 파면돼도 또 이래서 참 노래 부르실 상황도 아니다. 또 오늘 아침에 노래 부르기가 좀 엄중한 상황이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또 오셨는데 또 의원님 노래 안 듣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만, 그런데 노래 이렇게 아까 부르시는 거 제가 그전에도 보고 그랬는데 단순히 이렇게 노래를 뭐 좋아하고 부르시기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닌데 정식 가수시죠? 정식 가수는 아니고요. 가수협회 뭐 등록되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네, 그렇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좀 좋아하긴 했는데 예. 노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국토부에 제가 한 30여 년 근무했잖아요. 예. 차관도 하셨죠? 네, 네. 근데 이제 국장 때 제가 좀 이렇게 노래를 한 3곡을 제가 쓰게 됐어요. 예. 이제 평소에 이렇게 습작으로 좀 하기도 했는데 그 3곡을 해서 이제 음악하는 후배한테 내 쓴 곡인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보냈더니 이 친구가 형 이거 녹음합시다 그래가지고 3곡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취입은 네, 하셨군요. 네. 근데 가수 활동을 한 건 가수는 아니고. 아니지만 네, 네. 그러면 곡을 직접 만들고 네, 네. 제가 썼습니다. 자작곡이 몇 곡이나 되십니까? 3곡 썼습니다. 예. 3곡. 그 뒤로도 막
뭐 있으실 것 같은데 바빠서 못 하셨어요. 네, 바빠서 이제 예.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어떻게 그렇게 영감이 좀 해서 한 예. 일주일 상간으로 한 3곡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아직 새로운 곡을 못 써서 이 집은 못 냈습니다.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뭐 밴드라든지 노래패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셨습니까? 뭐 정식으로 활동을 한 건 아닌데 예.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대학 축제나 이럴 때 가서 좀 노래를 하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떨어졌지만 대학가요제도 나간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은 네. 우리 손명수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죠. 저는 한번 좀 뜨악했던 게 네. 옛날에 제가 K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네네. 정두원 의원이 노래를 아, 예, 부르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하려고 노래를 잘 부르시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되게 그러면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아, 저 가수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정식 등록한 가수입니다. 그러는데 네. 제가 듣기에는 정도원 의원보다 훨씬 노래 잘하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 국토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또 새 정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오랜 관료를 하시다가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려면 어떤 계기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21년 3월에 이제 3월 말에 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 차관으로 퇴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퇴직을 하고 서울과기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총선 때 민주당에서 이제 그 영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통 전문가로 예. 수도권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출퇴근은 수도권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국토교통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30여 년 이렇게 국가의 공복으로서 이제 봉직을 했는데 또 정치라는 게 사실 이 사회를 좀 더 이롭게 하자,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런 감사한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제 고민을 했고 좀 저는 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한 2주 고민하다가 저의 전문성이 그래도 좀 필요하다는데 예. 그러면 뭔가 내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정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고 또 감사하게도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제가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또 선출직 공직자가 되게 됐습니다. 네. 그 맨 처음부터 국토부로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공직 시작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건설교통부로 옮겨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교통부가 최신하고 같이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랬죠. 예, 교통 최신. 네네. 그리고 이제 건설부가 따로 있었고 따로 있었습니다. 건설부 장관. 네네. 물론 그때는 이제 전후에 막 그 건설이 필요할 때니까 그런데 이제는 건설교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통이 최신 쪽과 건설 쪽과 지금 이제 국토교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나라마다 이제 이름이 좀 다르고 기능을 원래 정부 조직은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부와 해수부 빼고는 다 기능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부와 해수부만 대상 중심으로 지금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규모가 작았을 때 정부의 우리나라 인구도 적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게 부처가 합쳐진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최신 교통도 떨어졌죠. 그래서 별도로 최신부, 나중에 정보통신부가 됐고 교통부.
그리고 이제 건설부가 있었는데 도로 때문에 결국은 서로 항상 이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도로가 당시에 건설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이잖아요, 사실 예.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이거 합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부처에서 모든 교통 업무를 관장하게 됐죠. 원래 해운도 당시에 교통부 산하의 해운항만청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 시절에는 육해공 모든 교통과 건설과 운영을 다 이제 담당하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다시 해수부가 독립을 하고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됐죠.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새 정부가 출범해서 정부 조직을 새로 바꾼다고 하면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이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그쪽을 좀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국토교통부의 이제 국토계획, 건설, 그 다음에 교통, 이제 인프라 건설과 운영, 이게 크게 보면 이런 두 기능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기능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예로 들자면은 해운 부분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해운도 중요한 교통의 한 분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별도의 하나의 부처를 만들어서 지금 해운 분야는 떨어져 있고요. 일본은 뭐 특히 섬나라니까 해운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거기는 운수성으로 예. 지금 국토 이제 거기도 합쳐졌습니다. 예. 건설부와 교통부가 일본도 예. 거긴 다 같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상 이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논란이라고 할까 논의가 되는 게 이 주택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로 돼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 분야에 워낙 부동산에 이제 쏠리다 보니까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고 나면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부동산 분야에 쓰게 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국토교통부의 범위가. 그래서 그런데 이게 주택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민간의 영역, 금융의 영역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택지 개발부터 부동산 가격 모든 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선진국 중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 부문을 좀 더 많이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정부에 많이 넘기고 공공주택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주택청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고 예. 그런 논의가 많이 있긴 합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우리 네네. 국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네. 사실 대선 때 승부를 이렇게 좌우하는 것도 교육하고 주택이었어요. 그런 게 국민들의 워낙 관심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교육부가 그렇게 중요한데 네. 주택을 지금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 단독이라고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금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자율,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 예. 이런 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분야는 공급 분야입니다. 근데 공급은 한 10년씩 걸리거든요. 예. 계획해가지고 실제 입주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주택 부문이 국토교통부에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집 문제를 좀 깨끗하게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굉장히 차관정부에서 그 장관 가시면 주택 문제 좀 빨리 좀 잘 해결해. 그렇죠. 예.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근데 어쨌든 정부의 역할은 저는 이 서민 정부의 케어가 필요하고 뭔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공공주택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 분야에 정부가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예.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에 우원식 의장이 개헌 논의 좀 뭐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가슴을 좀 쓸어내렸다고 그럴까?
좀 너무 뜬금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이 사실 아직 종식이 안 됐잖아요. 예. 지금 내란 세력이 지금도 뭔가 이 미련을 못 버리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확실하게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게 지금은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개헌은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블랙홀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이제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투표법을 볼 때 그래서 지금은 필요하지만 개헌은 해야 될 상황은 됐지만 지금 개헌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타이밍상 이거는 이제 새 정부 이후에 이번에 선거 과정,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자기의 포부를 밝히고 그 공약대로 새 정부에서 해야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한 70명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목소리를 딱 이렇게 하나로 내시고 그러던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70명이 좀 의원식 의장들을 만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70여 명의 초선들이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뭐 단식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행동을 통일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삭발도 하신 분도 있고, 개헌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저희 뭐 단체 그 방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각자가 의견을 표출을 했었고요. 또 우리 지도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래도 금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장님도 뭐 충심해서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네.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한가한 얘기하니까 지금 막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 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무슨 꿍꿍이로 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그 한덕수 총리가 하셨는데요. 더구나 한 50여 년을 공직 생활을 하시고 지금도 총리를 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헌법에 대해서도 이 정도 상식인데 헌법 111조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인인데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가 3명, 선출된 권력이 국회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3명,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3명, 그리고 중립적인 제3의 삼권 분립 중에서 한 축인 사법부가 3명. 이렇게 구성하라고 헌법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3명,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3명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천 무효입니다, 이거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 행정법상으로도 이건 무효다. 이렇게 오늘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퇴임하시면서 말씀도 하셨던데 이건 무효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의 그 4개월 동안 풍찬 노숙을 하면서 정말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해서 마침내 이제 파면은 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또 이런 엉터리 이 행위를 해서 국민들의 또 분노를 일으키고 속상하게 만들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예. 혹시 한덕수 총리하고 공직에 계실 때 이렇게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주미대사관에서 이제 외교관 3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제가 모셨던 대사님이 이태식 대사님이셨고 제가 이제 귀국하기 전에 한 3개월여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한덕수 대사였습니다. 3개월 정도 계셨군요.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느낀 한덕수 어땠습니까? 공직을 오래 하셨고 사실은 굉장히 좀 신중파 그리고 통상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상대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해서 협상을 성공시키는데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두시는 분 이런 식의 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덕수 총리가 대표를 맡으면 그 통상협상은 무조건 타결된다. 상대 입장을 잘 배려해 주니까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좀 굉장히 신중파로 알려졌었는데 두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하시면서는 평소에 우리가 알던 한덕수 총리가 아니다.
국회에 와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지금 이 헌법의 재판소가 명확히 위헌이다.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몇 달 동안 안 하다가 임명하면서 이번에 자기의 권한도 아닌 2명을 지명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평소 50여 년의 공직 생활에 굉장히 오점을 남기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대권 욕심 있는 걸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됐을까? 이제 우리가 한덕수 총리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막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거 숨기고 했다는 거 유명한 거 아닙니까?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전 너무나 그때부터 잘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최강욱 의원한테 전화를 50번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받아도 계속 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그래가지고 뭐 응접결에 받게 됐는데 뭐 잘 부탁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총리 된 뒤에 최강욱 의원이 30번인가 전화하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근데 이제 저는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 듣기에 참 죄송한 말씀인데 한덕수 총리의 그 살아온 궤적을 보면 공부 잘해서 고시 합격하고 계속 양지만 쫓아다니고 그냥 본적도 숨기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총리 2번 하고 오로지 목표를 거기에만 두고 이렇게 사는 전형적인 해바라기 관료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특히 이번에 사실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총리도 2번째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사욕 누가 봐도 이건 사욕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굉장히 유감이고 또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자가 아무리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기본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또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그런 사명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모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이거는 권한 밖의 행위다, 월권 행위다, 헌법에 맞지 않다 하는 이런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의 고유한 그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정말 이건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금 현재 접수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욕심이 노욕이고요. 제일 더러운 것이 노추입니다. 참 아름답게 늙어야지요. 총리를 2번이나 했으면 그야말로 옛날로 따지면 영의정을 2번이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계속 간다. 그건 그거라도 인정을 받아요. 자기가 말을 한 것을 뒤집고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면 그걸 누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의 권한은 권한 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 그게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자가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건 진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위도 아니고 똑같은 행위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아주 소극적인 권한인데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하지 않고 못합니다 하더니 해서는 안 될 권한은 지금 아주 뻔뻔하게 그것도 탄핵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 뻔뻔하고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시기 전에 일부에서 투표를 해봤어요. 네네. 윤석열하고 한덕수하고 누가 더 뻔뻔할까? 네. 한 5천 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그래도 윤석열이 더 세더라고요. 55대 45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윤석열을 이길 자는 없죠. 윤석열 파면됐을 때 그때 어디 계셨어요? 파면됐을 때 저는 의원회관에서 회관에서 보셨어요? 예, 저희 보좌진들하고 같이 예. 이거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우리가 같이 보자. 그래서 파면되던 그 순간에 환호성을 지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리 우리 당 내에서 의원들끼리 좀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너무 환호성을 지르지 말자. 우리가 이게 내란이 끝난 것도 아니고 파면은 당연히 되겠지만 우리의 과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환호성을 지르거나 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이 진중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난 4개월여의 그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희망이 꺾이지 않았다는 안도감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 민주주의를 무너진 민주주의 불과 한 사람에 의해서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경제, 외교 지금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이거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또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뭐 환호성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탄핵 집회에 나가서 민주 시민들하고 함께 싸웠던 분으로서는 더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고 네. 추운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겨울에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손도 곱고 더 추우셨을 거예요. 코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추우니까 네. 다른 악기 같으면 이렇게 하고라도 하겠지만 네. 그 집회 때 주로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셨나요? 집회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민중 저항가요 중심으로 불렀었습니다. 예. 제가 처음 이제 집회에서 부른 노래는 12월 13일 윤석열 탄핵 가결되기 하루 전에 그때 가수 이승환이 여의도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 무대에 제가 같은 무대에서 촛불 행동에서 좀 노래 한 곡 해달라고 그래서 예. 국회의원이 발언 대신에 노래로 한번 우리 시민들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신 거군요. 네, 그때 광야에서를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촛불 행동에서 또 한 번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타는 목마름으로 그리고 일어나 김광석의 예. 그런 노래를 불렀었고 또 저희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매일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도 하고 광화문에서 이제 특히 윤석열이 그 탈옥 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예. 이 구속 취소된 3월 8일부터는 저희가 초긴장 상태로 비상 대기하면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도 하고 밤 10시 반까지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집회 이후에. 힘들잖아요. 힘들죠. 같은 주제로 지금 한 1시간 반을 똑같은 얘기를 예.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또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다들 힘들고 지치니까 손 의원이 한 10분 정도 중간에 노래로 좀 위로를 예, 해줬으면 예. 좋겠다. 그때 듣는 분이 힘들까봐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 여성분들도 많이 그때 참여해 주시고 시민들도 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또 무대에서 제가 몇 번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도 부르고 똑같은 노래 계속 하기도 그러니까 예. 뭐 상록수도 부르고 그리고 아까 이제 틀어주셨던 나는 반딧불 그게 요즘 많은 분들께서 그 노래 듣고 위로를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불렀는데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170만 이상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의원님들도 그러고 민주 여성분들도 한 번 더 불러달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나는 반딧불은 2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네. 원래 그런 그 저항가요나 민중가요 쪽을 좀 좋아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예. 아주 많이 불렀던 노래고 익숙한 노래죠. 예. 그런데 사실 21세기 2025년도에 저희가 80년대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를 다시 부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